네, 그러면 오늘 강의해 주실 홍수열 소장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수열 소장입니다. 이게 강의 의뢰를 받고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금 1시간 반 안에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 자원순환 제도와 그 폐기물 관련된 흐름과 이것들을 좀 더 이해가 전제되어야 또 조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좀 못하고 좀 개괄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필요로 하면은 좀 서울이나 이런 지자체 조례와 관련해서는 좀 추후에 좀 별도의 심층적인 분석 작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관련된 법률이 이제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현황을 볼 건데요. 한 10개 정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여전히 폐기물 관리에서의 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폐기물관리법이고요. 그 이후에 자원순환 등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사회법, 자원재활용법, 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건설폐기물법, 바이오가스법, 요 5가지가 분야별 혹은 폐기물 종류별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들이고요. 통상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일반법으로 보고 나머지를 특별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과 순환경제사회법 이 두 법을 일반법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경제사회법을 폐기물관리법과 함께 일반법의 위상을 지니는 법률로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폐기물 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민지원 등과 관련해서 폐기물 시설 촉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이 2가지 법률들이 있고요. 폐기물 시설 촉진법은 생활 폐기물의 소각장, 매립장 중심에 관련된 법률이고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사업장 폐기물 쪽을 좀 공공시설 설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후에 제정된 법률인데,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법률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서의 소각장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법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 혹은 다른 약자로 폐촉법이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제 협약의 이행을 관련해서 만들어진 게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잔류성 물질법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부터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과 관련돼서는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서울환경연합 유튜브에 가시면 어, 쓰레기 시민대학 시즌 2에서 시즌 3까지인가요? 하여튼 뭐 한 5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강의를 쭉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들 좀 보시면은, 자원순환 제도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잔류성 물질법까지 올리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유튜브 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시계열로 한국의 자원순환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쭉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 보기에도 눈이 아프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1년에 오물청소법부터 시작을 해서 순환경제사회법까지 제도가 발전해 왔다. 1990년대 이후부터 재활용 관련된 법률들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여러 그 자원순환하는 법률들 중에서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관련된 주요 제도들을 꼭지들만 뽑아 놓은 것인데요.
배출자 혹은 소비자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로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소각 매립 처분 부담금, 순환경제성과관리제, 매립지, 반입총량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고 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직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매립이라는 뜻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적용을 하고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를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부에서 환경부하고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장 이게 사자들이 모여서 직매립 금지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력한 것은 2년 정도 유예를 하겠다. 요게 좀 유력하게 나오는 안이고 올해 12월 정도에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인천 지역의 지자체들은 일단 공개적으로는 직매립 금지 유예는 되지 안 된다. 내년부터 적용을 시켜라. 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량제 봉투를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유예가 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법 위반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대안으로 민간 위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소각장이나 아니면 민간 재활용 업체로 위탁을 하는 거고요. 민간 소각장에 종량제 봉투를 위탁하는 거는 종량제 봉투를 그냥 민간 소각장에 바로 집어넣어서 태우는 거고요. 민간 재활용 업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종량제 봉투를 선별하는 중간 재활용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서 팟에 선별해서 시멘트 회사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 업체로 넘긴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주로 시멘트 회사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것이죠. 지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게 재활용 업체든 소각 업체든 어쨌든 직매리 금지로 인한 생활 쓰레기의 민관 위탁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이 흐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그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 조항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 종량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자체 조례로 어떤 내용들을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침은 뭐 환경부 고시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예규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의 가이드라인이라서 뭐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건데 어쨌든 환경부의 가이드니까 지자체가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겠죠. 소각매립처분 부담금과 순환경제성과관리제는 순환경제사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과 매립되는 양에 대해서 그 해당 양만큼의 별도의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경제성과관리제는 쉽게 말하면 재활용률과 매립률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인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목표를 할당해 주는 방식이고요. 생활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시도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를 예로 들게 되면은 서울시가 서울시 내에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과 매립률과 관련된 성과 목표를
세워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 구들이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각 구들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이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립지 반입 총량제는 그는 그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고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자체에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에 대해서 매년 쿼터를 설정을 하고 그 쿼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립지 반입 중지를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시키고 그다음에 매립지 단가를 수수료를 가산하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쿼터가 지금 매년 계속 줄어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조기 포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는 별도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지 반입 총량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와 가대포장에 대한 규제, 폐기물 부담금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는 자원재활용법에서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고요. 에코 디자인 관련된 규정, 그러니까 재질 구조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자원재활용법과 전기자동차 순환법, 순환경제 사회법 요 세 법률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뤄야 될 주요 내용들이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량과 재사용 관련된 주요 제도인데요. 일회용품 감량과 관련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있고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가 있고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컵의 경우에는 일회용품의 정의에는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규제에서는 종이컵은 규제에서 제외하겠다.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종이컵을 규제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문재인 정부 때 포함시켰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재밌는 것은 EU에서는 종이컵도 플라스틱 컵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EU에서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된 정의를 보게 되면 플라스틱이 일부라도 사용되면 그것은 플라스틱 제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컵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종이컵도 당연히 EU에서는 플라스틱 컵으로서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포장재 감량과 관련해서는 과대 포장 규제 제도가 있고요. 뭐 설날이나 명절 때 되면 과대 포장 단속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합성수지 재질 연차별 줄이기, 포장용기 재사용, 그러니까 리필 규정, 다음에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가 있는데요. 연차별 줄이기나 재사용 관련된 규정들은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매우 아깝다. 그래서 이미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현 시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법률로 다시 좀 리모델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감량과 재사용과 관련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실질적 의미, 효력을 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사용 리필과 관련해서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의 3에서 이거는
그 규제 조항은 아니고요. 지원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나 다회용기 회수 세척 공급 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그 재활용법에 추가시켜 놓은 것이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일회용품 규제는 대폭 후퇴시키면서 이 후퇴된 그 일회용 규제들을 좀 메꾸려는 자기들이 면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회용기 쪽에 지원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회용기 지원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관련된 지원 조항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일회용 컵에, 그러니까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회용기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그 예산 낭비다. 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회용기 사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편하게 싸게 일회용 컵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상황에서 누가 다회용 컵을 굳이 선택하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금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비용 부담을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주거나 뭔가를 해줘야 사업자든 소비자든 다회용, 다회용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오늘 국감, 종감인데 오늘도 또 그런 얘기가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장관 사이에서 또 반복이 되었어요.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감량과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뭔가 가격에 내재화시켜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누가 굳이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면 소비자든 사업자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 정부든 국회든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조기에 정착시켜서 그래도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그 부담들을 그래도 뭔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같은 것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하면 안 돼요. 국민들과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그런 제도를 찾아보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법의 제도는 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정면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봐줘야 일선의 공무원들도 좀 강한 규제를 밀고 나올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타협을 자꾸 해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규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저는 우려를 합니다. 종량제는 이제 1995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올해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이 되는 것이고요. 재활용품은 공짜, 일반 쓰레기는 버릴 만큼 돈을 내게 하는 제도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공짜로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품과 돈을 내야 될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게 흔히 말하는 논란이 되는 분리 배출 기준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종량제 시스템에서의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비를 내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종량제 봉투 한 쓰레기는 버린 사람의
사생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종량제 봉투를 뜯는 행위는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이 타인의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안에 재활용품이 혼합해서 배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단속의 문제는 그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자기 이웃의 종량제 봉투를 막 뜯어서 재활용품 들어갔다고 신고하거나 하는 것들을 허용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단속하는 것도 기준과 절차가 공적으로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됐고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금지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해 놓은 것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으면 이제 소각장도 사실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주택가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소각장을 지을 때 주민들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약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요게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1997년 12월에 개정되어서 2005년에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진행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킨 제도인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활용품은 공짜니까 막 쓰는 경향이 나타나고, 또 지자체가 이 재활용품을 관리에 책임을 지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출자 부담 원칙을 살짝 변형시켜서 재활용품과 관련해서는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서 해당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포장재와 여러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전자제품과 관련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그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를 하는 것인데, 생산자 보고 독박 쓰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니들이 책임지고 소비자들로부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걷어서 니들이 재활용 체계에 지원을 해줘.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물건을 사면서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빠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진짜 오염자들은 생산자, 소비자 니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재활용품을 관리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생산자 독박 재활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공유 책임 제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크게 보면은 세 개의 제도가 재활용, 재사용을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쓰레기 종량제죠. 쓰레기 종량제가 가장 핵심 기반으로서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들어와서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들 등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조금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수명이 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이것까지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례를 결국은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그러면 이제 생활 쓰레기에 국한되어서 이제 생활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량제 시스템화에서 생활 쓰레기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쓰레기 종류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냐? 결국은 재활용되는 쓰레기와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를 일단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공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일단 이게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과 관련되어서 지자체 조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 조례라는 것들이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뭐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마 폐기물 관리 조례는 가장 기본적인 조례라서 이름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 폐기물 관리 조례의 별표에 보면 재활용품의 종류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규칙에서 내용들을 규정을 할 수 있는데 대개 어쨌든 조례 아니면 규칙에서 별표라는 것들을 통해 별표에서 재활용품의 구체적인 예, 그 항목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음,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원재활용법에서 지자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어, 훈령으로 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건 훈령이기 때문에 그 일반 소비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지침을 준 내용들인데요. 이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에 보면은 그 분리배출, 품목별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있는 요 내용들을 그대로 자기들 조례에 갖다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법적인 권한상으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법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 그냥 다르게 해도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안전빵으로 가고 싶죠. 그래서 뭔가 다르게 규정했다가 논란이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이 책임을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그냥 지자체들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환경부에서 하라는 대로 요 가이드 그대로 따를 거예요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강남구에서 얼마 전에 그 고무장갑 파동 났잖아요. 그 강남구가 좀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머리 굴려서 괜히 했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냥 우리가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끼리 뭔가 시도를 해보기보다는 그냥 환경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자. 그런 생각들을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재활용품이 따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종량제 봉투가 나오게 되는데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또 분리가 되죠. 법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음 대형 폐기물인데요. 사실은 그냥 대형이라고 하는 거는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쓰레기. 이거는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처리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 대형 폐기물은 별도의 신고와 수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생긴 게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는 거고요.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압류 폐기물, 천연 방사성 폐기물 등등인데요. 생활계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규정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계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지자체 조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지자체 조례를 보게 되면 그냥 대부분 폐의약품하고 어, 폐건전지, 폐형광 등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웃기는 거는 폐건전지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 지금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온 함유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냐 그러는데 건전지에는 수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폐건전지는 수온 함유 폐기물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 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내용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어쨌든 또 다르게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성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특별하게 또 관리할 필요성도 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꼬이네요. 공사장 생활 폐기물 요거는 아, 그 건설공사의 경우에 사업장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설 폐기물은 건설공사의 시작과 끝까지 5톤 이상이 발생을 해야 건설 폐기물로 봐요. 그 5톤 미만이 발생하면 이건 생활 폐기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건설공사에서 건설 쓰레기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면 이거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건설공사가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5톤 이상이 되면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5톤 미만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작업이나 공사에서 쓰레기 총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 이거는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 좀 어렵죠. 약간 일종의 특수 폐기물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5톤 이상이 되게 되면 건설 폐기물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분리배출, 분리수거, 선별 재활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들이 그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공동주택에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사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주택가 지역은 문 앞에 배출해 놓으면 지자체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지자체 공공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택가 지역의 재활용품은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담당을 하고 있고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2018년 이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2018년 폐비닐 대란 사태가 터지면서 민간에만 맡겨뒀더니만 민간의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해졌을 때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의 재활용품이 쌓여버리게 되는 대란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민간에만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문제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2018년 폐비닐 대란 사태를 거치면서 싹트게 된 거고요. 그 이후의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자체가 직접 공공수거를 해라. 그래서 서울은 거의 없는데 희한하게 경기도 남부권, 성남, 용인, 광주시, 시흥시, 안산시 이쪽하고 충남, 충북 이쪽 근역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는 폐빈이라고 플라스틱, 유리병, 스티로폼 이런 종류는 지자체가 아파트를 돌면서 수거를 하고요. 폐지나 의류, 옷이나 아니면 고철류들만 민간으로 하는 요런 방식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가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아파트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관리 체계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가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상황은 지자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어느 업체에 이탁을 줘서 얼마의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겼는지에 대해서 그 실적을 매년 지자체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가 상황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서 어, 재활용 업체로 가는데 희한하게 음식물 업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여튼 좀 이 업계에서는 자원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사료, 퇴비, 바이오 가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지자체에게 바이오 가스 생산 의무화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 아니면 매립인데요. 일단 직매립 금지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나와 있고요. 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은 종량제 봉투의 직소각도 금지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말은 소각장 앞에 전처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서 종량제 봉투를 바로 소각장에 집어넣지 말고 종량제 봉투를 한번 뜯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냄으로써 소각되는 양을 줄이고 소각 시설의 운전을 좀 안정적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그 전자제품류가 있는데 그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을 때는 대형 폐기물 그러면 폐가구, 폐가전 두 개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 장에서 그 폐가전 쪽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가전 쪽은 폐가전 제품만의 별도의 체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형 폐기물 그러면 주로 폐가구류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일단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자원재활용법의 원칙상으로는 이런 대형 폐기물은 재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센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빼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는 공공 재활용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공 재활용 센터의 의무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폐기물의 재사용 우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서울환경연합하고 같이 대형 폐기물 포럼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조례에서 가장 큰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 가구 등의 재사용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공공재활용 센터의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조례로 좀 정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민간 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민간 시장의 활성화 영역과 공공이 해야 될 역할들의 조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재사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일단 해체되고 파쇄되면서 소재별로 에너지 회수되거나 물질 재활용되거나 소각이나 매립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음, 오늘 포럼에서 나왔던 문제점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노인들만 살거나 아니면은 1인 가구나 이런 경우에 대형 폐기물들은 소비자가 주민들이 배출 신고를 하고 이것들을 집 밖에 정해진 거점으로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행 업체들이 수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 밖에 내놓아야 되는데 혼자 살거나 노인들만 살 경우에는 이 무거운 대형 폐기물들을 집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공공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백이라든지 이런 민간 서비스에서 내려드림 서비스라고 해서 돈을 주시면 저희들이 집 밖에 가서 집 안으로 가서 빼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싸죠.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돈을 많이 내야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서비스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공공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도입되는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그 대형 폐기물의 배출 신고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너무 불친절하다, 불편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 다음에 대형 폐기물의 분류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사실은 집안에서 대형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리스트로 다 못 하거든요. 그러면 리스트에 없으면은 리스트 중에 비슷한 거하고 같이 맞춰서 수수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들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그 수수료 산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형 폐기물 배출과 관련해서 이게 대형 폐기물의 어느 종류에 해당되고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개선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행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대형 폐기물이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배출 신고가 되면은 대형 업체가 수거해 가서 이게 얼마가 그 집화장에 모여서 이것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그 물질 흐름을 지자체가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체 시스템을 물질 흐름들 처리 과정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선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자 폐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부터는 2차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모든 제품은 전자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제품의 규정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코드를 전선이 있어서 이걸 코드를 꽂아서 전기로 작동되는 제품이 전자제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2차 전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전기를 거기 충전시켜서 사용하면은 이건 모두 다 전자제품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도 어, 전자제품이죠. 그러니까 전동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자제품이 되는 거고요. 무선 이어폰도 전자제품이 됩니다. 전자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휴대용 선풍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일단 크기가 큰 것들은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1599-0903으로 전화해서 이용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지금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소형, 초소형 제품까지도 전자제품으로 분류가 되면
이것들은 다른 쓰레기와는 구분해서 별도로 회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전용 수거함이 깔려야 될 텐데 어디에 깔 것이며 깔린 제품, 깔린 수거함은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지자체나 생산자들이 내년부터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 홍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수거함을 까는 사업도 지금 너무 더딘 거 아니냐. 그리고 수거함을 깔았을 때 사람들이 그 수거함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과연 사람들이 수거함으로 가져가겠냐. 이게 건전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파트 아파트 분리배출 장소나 아니면 주민센터인데요. 특히 이제 주택가 지역이죠. 주택가 지역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주민센터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주민센터로 이것을 가져오게끔 유도할 수 있는 뭔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전지의 수거율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소형, 초소형 전자제품도 건전지하고 똑같은 꼴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함을 까는 것도 일이겠지만 그 깔려있는 수거함으로 시민들이 가져오게끔 어떻게 유도할 거냐. 이것도 고민인데, 오늘 아마 서울시 얘기 들으면서 다들 좀 답답해 했을 겁니다. 한 50분 했는데 이제 조례 이제 들어가네요. 조례라고 하는 건 이제 자치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헌법 지방자치법 28조에서 30조 이 그에 의해서 조례의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조례의 답답한 점은 법에서 허용된 것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의 측면에서 무언가를 규제를 하려면 법에서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으면 지자체가 나서서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일회용,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이 규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10평 미만은 종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마음껏 써도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원재활용법에 지자체 조례로 니들이 원하면 10평 미만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10평 미만은 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례로 정하면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조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야, 10평 미만은 법에서 써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나서서 니들이 어디 금방지게 금지를 시키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 컵과 관련해서 법에서는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종이컵을 카페 매장 내에서 쓰는 것도 도저히 허용 못해. 그래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우리는 금지할 거야, 종이컵을. 못한다는 거죠, 조례로. 만약에 그 조례를 서울시가 강행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거 행정소송 들어가 버리면 다 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례에 약간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해준 범위 안에서만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냥 지원하는 조례예요. 뭐 쓰레기 쪽도 보면 무엇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돈 줄 테니까 좀 해주세요. 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장단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저는 사실은 좀 조례로서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티빙겐시가
일회용 그 테이크아웃 되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7, 800을 때려요. 컵 하나당 세금을 지방세로. 진짜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티빙겐시의 맥도날드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1심은 시가 졌는데 독일 대법원에 가서 시가 이겼어요. 시는 지방세로 이걸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조례로서 지자체 지방정부가 조례로서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때려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지금 어떤 운동이 펼쳐지냐 하면은 저 중앙정부 저것들 못 믿겠다. 우리 지자체가 연대해서 일회용 컵을 조지자. 그래서 티빙겐시처럼 아주 어마무시한 그 세금을 때려가지고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되는 것들을 아예 막아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과의 충돌 금지, 기관 이임 사무에 대한 자의적 규율 금지, 법률에 위임이 없는 권리, 의무, 벌칙 부과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은 조례로 손대지 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니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례로 하게 되면은 행안부가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하면서 속속들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조례 제정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보게 되면은 폐기물 조례, 순환경제 조례, 재활용 촉진 조례, 일회용품 조례, 아이스팩 순환 조례, 재활용품 수집인 조례, 음식물 자원화 조례, 건설 폐기물 조례, 자원회수 시설 촉진 조례, 기금 조례, 재활용 플라스 조례 11개의 조례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광역지자체잖아요. 시, 어, 시군구 보게 되면 25개 군데 그냥 노원구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들은 그대로 구조례로 그대로 가져오는 게 있고요. 시조례와는 무관하게 구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그냥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구조례로 갖다 붙인 거고 그런데 노원구는 이거보다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커피밥 순환경제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나 카페 돌면서 커피밥 쏘고 갈 거야. 그다음에 현수막 재활용할 거야. 그래서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그 커피밥 조례나 현수막 조례는 서울시 말고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그거 보고 다른 지자체들이 그 내용만 조금 고쳐가지고 바로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조금 뭐 약간 이름상으로 좀 특이한 거 보면 마포구의 폐기물 감량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쓰레기 담으며 극기 지원 조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깅 이것도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도 있고요. 요즘 또 종이팩 조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지금 이번에 수리 조례 서울환경연합이 작업해서 노원구에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종이팩 조례도 노원구에서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조례들이 좀 난삽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조례와 조례 간의 그 위상과 내용적인 그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깔끔하게 다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뭐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서울시 이 조례에서는 좀 큰 틀에서의 그 광역시가 해야 될 내용들을 폐기물 조례로 좀 담아놓고 있는데요. 2차전지 폐기물 수거 재활용 체계 구축은 왜 폐기물 조례 집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약간 재활용 쪽에 조례로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음에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이거는 1000명 이상의
그 행사에서는 감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장은 이행 사항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최근에 도입된 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폐기물 조례가 아니라 그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요쪽 조례에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민간 주최 행사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간 행사에 대해서 규제를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공공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민간에서는 권고한다 정도라도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폐기물 관리 조례는 종량제 봉투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조례가 훨씬 더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구조례를 보는 게 또 맞는 내용들이 되겠죠.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량제 봉투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품의 종류라든지 그 구체적인 폐기물 종류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기본적으로 폐기물 조례에 뼈대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서 이제 순환경제 조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경제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다음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정의 기본은 책무들이 있고요. 문화조성 관련된 내용이 있고, 순환경제 시행계획 수립이 있고요. 순환경제 목표 설정이 있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지원들이 있고, 다음에 지역순환 이용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징수와 활용, 다음에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위원회 설치 구성, 교육 재정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재정 지원과 관련 내용들이 지금 곳곳에서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음, 여기에서 좀 저는 일단 제목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니까 순환경제 사회 서울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조례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서울 같으면 그냥 순환도시 전환조례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은 순환도시로 간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 순환도시 전환조례로 했으면 약간 서울을 순환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좀그 의지와 원칙 같은 것들을 여기에 조금 더 풍부하게 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환도시 전환과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의 원칙은 무엇이다. 그런 순환도시 전환의 원칙 같은 것도 규정을 해주고요. 다음에 서울시 내 각 이해관계자들, 주체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무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음, 이거는 음, 그 우리나라 법률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음, 유럽의 요즘 그 규정들을 보게 되면 목표치가 숫자로 다 제시가 돼요. 언제까지 재활용률을 몇 프로로 하겠습니다. 뭐 회수율을 몇 프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전체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류별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요. 다음에 건설 쓰레기, 포장 쓰레기, 다음에 포장 쓰레기 안에서도 플라스틱, 유리병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몇 년도까지 어떻게 달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표 수치가 법률에 규정이 돼요. 우리나라는 순환경제법도 그렇고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에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들어가요. 그런데 순환경제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규정을 해 놓는 것이고 조금
큰 틀에서의 장기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좀 조례나 법률에 딱 박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NDC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탄소중립법에서 언제까지 탄소는 뭐 40% 줄여야 된다. 2030년까지. 근데 2050년까지 그 이후에 로드맵도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40%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률에 딱 명시된 것처럼 그, 그 서울에서의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목표는 이거야. 서울시의 의지는 이거야.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딱 드러내는. 왜냐하면 순환경제 시행계획은 그 누가 봐요? 그 시행계획 수립할 때만 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서울시의 시행계획에서의 서울시 목표가 뭐다라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순환경제 조례에, 그러니까 순환도시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법에서도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조례에서도 시도를 하지 않는데 이게 조례에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순환 도시 전환 조례로 이름을 바꾸면서 좀 우리가 조금 순환 순환경제사회법의 틀에만 갇히지 말고 서울시를 순환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좀 다양한 내용들을 여기에 좀 담아보면 어떨까? 약간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어, 봤으면 하고요. 이 서울시는 그런데 25개 자치구로 들어가게 되면 순환경제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법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경제법 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그냥 한 조항으로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자원 재활용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좀 제각각인데 사실은 서울시의 순환도시 전환조례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본 조례로서 내용들이 세팅이 잘 되면 이 내용을 담아서 25개 구들도 다 각 구별 순환도시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좀 세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쓰레기 줄이기 잠깐 볼까요? 이게 길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어,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뭔가 내용상으로 좀 깔끔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그리고 보면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쓰레기 줄이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 조례를 합치고 그래서 감량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재사용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된 조례. 그래서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각각의 하나의 주제로 담은 조례로 세분화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조례에서 좀 감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대폭 더 집어넣어서 단순히 일회용품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감량까지 담은 그리고 지자체가 감량과 관련된 목표와 계획까지도 수립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사용과 수리와 관련된 조례는 없으니까 새로 신규로 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과 관련된 조례들은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 재활용과 관련된 조례에서도 그 재활용의 품목별 관리의 문제가 있을 거고, 다음에 발생원별 관리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을 거고 비가정이 있을 거고 비가정계의 경우에도 대규모 사업장이 있을 거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있을 거고 이게 각각의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배출원별로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규정을 해주고 지자체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담은 내용으로 조례에 좀 정비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재활용 촉진의 조례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실제 뭘 하겠다는 건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음, 한국의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자꾸 이게 유행처럼 확 만들었다가 나중에 사문화되고 확 만들었다 사문화되고 이런 게 있어요. 아이스팩 순환조례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 조례도 있고 각 구 조례도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때 유행처럼 다 아이스팩에 관련된 조례들을 만들었어요. 그 근데 그 커피밥 조례나 현수막 조례처럼 이런 것들을 품목 하나하나별로 계속 조례로 계속 만들어 관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령 재사용 조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재사용 조례에서 그 계속 필요한 품목들은 그 조례에서 계속 그냥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틀로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재활용 촉진 조례에서도 새롭게 신규로 품목을 개발해서 확대해 가야 될 것들은 그 조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품목별로 새로운 뭔가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저는 피로도가 높아질 것 같고 다음에 확장성이 매우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재사용과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품목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다뤄야 될 품목들이. 그래서 개별 품목별 조례로 가기보다는 그 조례 안에서 품목들이 좀 재량껏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개방형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조례는 재활용 그 두 가지예요. 그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하나가 있고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의 그 관리자들에 대한 지원 두 가지의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글쎄 이거는 어,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이 조례의 의미들을 살필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어느 정도 실패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이 조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조례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 감량기에 대한 어, 지원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구별로 조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음식물 폐기물의 구체적인 이, 어,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까지 가서 이제 제가 지쳐가지고 얘기 못 하겠네요. 네. 그 강의해주신 홍수열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늘 자료 공유를 부탁해 주셔가지고 제가 방금 채팅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그 아까 독일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가 상위 이제 법령을 약간 뒤집는 그런 전복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독일의 어떤 지역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튜빙겐 있나요? 슈빙,
빙겐. 근데 그게 아우 이게 또 그러면 이제 지금 일회용급 보증금 제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가 그러니까 일회용급 보증금 제도는 그럼 지자체 보고 자율로 하세요. 지자체가 선택하세요. 지금 이렇게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봐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니들이 당신네 환경단체들은 반대하는데 봐 이게 지자체 자율로 주는 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냥 중앙정부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지자체가 마음껏 규제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규제의 뼈대는 잡아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규제의 상한선을 잡아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제의 하한선을 잡아주면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오해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자기 역할을 방임하면서 지자체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중앙정부는 자기 역할을 하지만 중앙정부는 전국의 평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규제의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더 하셔라.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채팅창으로도 그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커피박이라든지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개별 품목의 조례가 생겨나는 이유가 약간 보여주기식인 건지 아니면 기존의 조례 지금 구조가 지금의 기존의 조례에 이런 품목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거고, 이게 또 잘못하면은 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또 의원분들을 또 약간 비판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좀 좋은 실적인 성과니까. 아무래도 기존 조례를 손보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조례를 만들자. 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면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느 쪽에서 약간 그, 그 뭐 조례가 좋은 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들을 좀 카피를 하면서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음, 그런 방식이 이 그 전체적인 그 자원순환 제도의 지자체 발전에 있어서 좋은 건지는 좀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그 품목별로 계속 이거 품목별로 뭔가가 추가되는 게 조례의 제정으로 가는 게 너무 오히려 나중에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저도 약간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녹색 일자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 말씀하셨던 재활용 정거장의 이제 뭐 그런 노인 일자리나 이런 거에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치구나 아니면 뭐 사실 그 뭐야 이 재활용 정거장이 아파트가 대신하지 못하는 주택가들의 약간 그런 쓰레기들 처리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는 거라서 그럼 약간 지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그 주택가나 이런 데의 재활용 처리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패라고 하면. 예, 쓰레기 관련된 지금 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뭔가 워낙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적용된 재활용 정거장의 모델의 문제인 거냐, 이거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사업은 그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고 기존의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복잡해지고 헝클어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재활용 정거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정거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 관리인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어, 하는 거고,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그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로 온 거거든요. 음, 그런데 그 재활용 정거장 사업과 같은 사업의 유형은 사실은 음,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 사업과 같이 붙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약간 붙여간 사업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홍천에 그 생각이 안 나요. 그 농촌 지역에서 하는 그 마을 어르신들이 농촌 지역에 쓰레기 그 일종의 재활용 정거장 사업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 어르신들 수당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나와요. 근데 그 노인 일자리 사업부서에서는 이거 죽어도 하기 싫다라고 했던 거를 사업 담당자가 그 노인 일자리 센터 쪽을 계속 설득시켜서 이 두 개의 사업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그 수거와 선별과 관련된 좀 많은 동네에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예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자라기보다는 여러 사업 유형들을 좀 같이 융합시켜주는 모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주실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아니, 한 네. 가지만 그러면은 저희 조례 운동할 때 저희가 이제 각각의 사례로밖에 이제 조례를 못 만드는 경우가 이제 아까 그 조례 지역의 조례를 사례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상위법에 대해서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전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아니,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현재의 구조 하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조례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좀 정교한 그, 그 연구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저는 일단은 좀그 지자체별 좀 순환 조례들의 좀 표준 모델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음,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도 있지만 조금 더 감량과 재사용과 재활용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자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은 그런 좀 표준 조례들이 좀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조례들은 뭔가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때그때 내용들이 막 뻗어나가면서 조례와 조례 간의 이 정합성도 떨어지고 도대체 지자체의 정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조례로는 전혀 파악이 잘 안 되게끔 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뭐 제가 조례를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판 건 아닌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조례들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조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가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기 너무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좀 강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히어로 사업이 어떤 거죠? 그 무인 해수기 같은데 아닌가요? 이희성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답변 네. 드리게. 그 플라스틱 히어로 사업이 그 생수병 가져가면 뭐 그 환금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쓰레기 문제를 이제 개인이 민간에서 하는 건데 이게 지자체랑 뭐가 연결이 돼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네. 이게 그 플라스틱 히어로 코리아라고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한다 그래서. 예, 그 유사한 사업인데 그 약간 슈퍼빈이 시작을 하면서 약간 유사한 모델들이 계속 지금 나온 거거든요. 특히 이제 생수 페트병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쯤에서 모으는 방식인데 음 이거는 저는 지속 가능성은 좀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조에서는 일단은 가장 선두주자인 수법인이 그러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줄 거냐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그, 그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시장에 판매하는 금액보다 주민들한테 보상해주고 수거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을 모으면 모을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페트방 있잖아요. 페트방. 혹시 아시나요? 그, 그 페트병 무인 해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그 매장 같은데. 그 무인 매장이죠. 무인 매장에 페트병 가서 집어넣으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거의 그 대표님이 아마 도산하셔서 아마 어디 잠적하셨다 지금 이 얘기가 돌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업 구조로는 이 모델은 좀 지속 가능성에 문제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나마 사업자들의 비용 운영 부담을 줄여주려면 어떻게든 지자체가 계속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으로는 이것을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페트병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페트병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런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서 지속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표준 조례를 만들 창구안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우리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또 우리 뭐 박정은 팀장님이 얼굴을 막 구기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 추가 질문 받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박지현님께서 만들어지는 걸 기대하신다고 하니까, 정음 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한두 분 정도 더 있으시면 더 듣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저녁 시간에 이제 내어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 또 좋은 강의와 질문에 답변해주신 홍수열 선생님께도 감사의 박수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 카카오톡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늦은 시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